저는 기자였습니다. 신문사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이야기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무려 25년을 말이죠. 이제 그 침묵을 깨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윤지연입니다. 올해 48살입니다. 현재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유공단 인근의 판자촌이었습니다. 그곳이 제 첫 세상이었습니다. 1987년은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그림자는 깊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산업도시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 이은희는 재단사였습니다. 하루에 50장의 속옷을 재단했습니다. 한 장에 2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제 아버지 윤석호는 섬유공장의 기술자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기계를 만지고 그 기계들이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저는 여동생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순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방 하나에서 살았습니다. 벽은 얇았고 겨울이면 냉기가 스며들었으며 여름이면 습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방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들을 낳았을 때 아버지는 매우 행복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1997년 11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국 경제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IMF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제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어머니의 기침입니다. 처음에는 흔한 감기 기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지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1997년 11월의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기침과 함께 피를 뱉었습니다. 선명한 빨간색의 피였습니다. 그 색깔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즉시 엄마를 등에 업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지금 바로. 하지만 우리는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경제 위기로 인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선입금을 요구했지만 당장 낼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3일 후 39살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폐질환이었습니다. 공장의 먼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직업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은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친구들과 이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10번째 생일을 몇 달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장례식 다음 날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윤병수는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섬유재벌의 회장이었습니다. 충청도에 큰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로? 할아버지는 우리 집의 좁고 습한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에는 혐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채무 얼마나 되냐?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천만 원입니다. 그 액수는 우리 가족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의 한국에서 8천만 원은 산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렇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할아버지의 다그침에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해결해 주마.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절망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할아버지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은 불편했습니다. 거의 불쾌할 정도로요. 아이들 둘 다 우리 공장에서 일을 좀 시키자꾸나. 나도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하니까 채무를 갚는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 손을 봤습니다. 아직 어린이의 손이었습니다. 작고 약한 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은 뒤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채무 해결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구원이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구원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아버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해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1997년 11월 6일, 저는 처음으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낡고 회색이었습니다. 창문이 작았고 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이 제 13개월의 시작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6일, 저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공장 문 앞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참자. 제 아버지는 이 말을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라고 나중에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 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사방이 기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계들은 끊임없이 울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말을 하려면 목을 높여야 했습니다. 공기는 매캐했습니다. 섬유먼지가 계절 상관없이 공중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숨을 쉬면 그것들이 코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 어머니를 죽인 것과 같은 먼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 개의 손에 여러 개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는 직원들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일어나! 할아버지는 자고 있는 아이들을 파이프로 톡톡 쳤습니다. 그 감각은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공포로 인한 깨어남. 안전하지 않은 깨어남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장 내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침실이자 탈의실이자 휴게실이었습니다. 오늘 목표는 몇 개야?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2,000개입니다, 회장님. 여러 아이의 목소리가 합창처럼 나왔습니다. 좋아. 그럼 다들 꾸물거리지 말고 일 시작해. 목표가 2,000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한 개 의류를 재단하는데 약 2에 3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비슷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였습니다. 첫날, 저는 단 2시간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공포에 짓눌려 시도해야 했습니다. 첫날의 결과는 1,200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10시경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목표를 채웠는가? 아니요, 회장님. 1,200개 정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역시나 비리비리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내일은 1,500개 해야겠네. 그렇게 목표는 올랐습니다.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로 갈수록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첫 주가 끝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손이 아파요. 아버지는 그저 제 손에 스포츠 테이프를 감아줄 뿐이었습니다. 이거 하면 조금 낫지.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아버지는 저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커녕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섭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밥값을 하는구만. 내일부터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야 알겠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1개월이 지났을 때 저와 다른 아이들의 손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물집이 터진 사람도 있었고 피가 흐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제 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15명에서 2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요. 한 아이는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한쪽 귀가 부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프고 무서웠지만 우리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빼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3개월째부터 저를 향한 할아버지의 말들이 더 구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너희 엄마는 시키는 대로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야. 너희 아빠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내 자식이지만 형편없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탓 같았습니다. 엄마가 죽은 것도, 아빠가 힘없는 것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모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일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희망 같은 건 가질 필요가 없다. 니까짓 것들이 나중에 뭐라도 될 줄 알아? 일이나 열심히 해. 대학 꿈도 꾸지 마. 너희들 같이 저급한 것들이 대학은 무슨. 그 말들이 저를 변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꿈꾸지 않게 됐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것이 전부가 됐습니다. 제 여동생 지연이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지연이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같은 목표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연이는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이 더 작았고 체력도 집중력도 더 약했습니다. 목표를 못 채우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벌칙도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지연이가 목표를 못 채웠을 때 할아버지는 지연이의 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지연이는 그 이후로 한쪽 귀로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매번 미안하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깨어나 공장의 문을 몰래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침에 오는 시간을 2에 3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와 지연이는
잠깐이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풀어주는 것. 그럴 리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하는 것. 혹은 누군가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것.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누가 알면 좋겠다. 그것이 제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최소한 누군가가 알아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저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절망 속에서도 저는 뭔가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것이 제가 훗날 기자가 된 이유였을 겁니다. 1998년 12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에 건설 회사의 안전관리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공장 앞을 지나가. 너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 3시경 아버지는 공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제 팔에는 새로운 거즈가 감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팔이 왜? 아버지가 제 거즈를 풀어봤습니다. 이도 화상의 흔적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국, 흉터가 남을 정도의 상처. 누가 이렇게 했어? 어쩌다 그런 거야?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공장 앞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우리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밀리에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의 흉터와 지연이의 청력, 손상이 기록되어 있는 의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의료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집 뒤의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무언가를 결정한 눈이었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끝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누군가를 제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의 옛날 친구야. 지금 보험 회사에서 일하셔. 그 아저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잠깐 손 좀 보여줘. 저는 손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희 손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거지? 응, 맞아. 의료 기록하고 사진들만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요. 할아버지의 말투, 다른 아이들의 표정, 자신의 손가락의 상태, 날짜와 시간, 모든 것을요. 마치 아버지가 증거를 모으듯이 저는 공장 안에서의 모든 기억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공장에 갔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연이는 자고 있었고,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 근처로 경찰차가 왔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과 의사가 와서 우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할아버지는 공장 앞에서 경찰들에게 강하게 저항하다가 끌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경찰들이 무사히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1998년 12월 14일부터 2005년 9월 15일까지 정확히 25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이를 25년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무게를 생각할 때 25년 같은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7년 후 저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문학과였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상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일부는 대답을 거부했지만 이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2003년 저는 한국의 대형 일간지에 입사했습니다. 신문사에서의 첫 몇 년은 일반적인 기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 아동 노동, 착취.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기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제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2003년 12월,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저의 아픔을 알았을 때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개인 프로젝트를 일간지와 신문기사에 실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제 기사는 방송까지 타게 됐고, 지난 과거 할아버지의 악행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1997년 대구 섬유공단의 아동 노동 착취, 회장 윤병수의 횡령 및 부당 수익, 노동 착취에 시달린 20명 이상의 피해 아동, 그런 할아버지를 모른 척 눈 감아줬던 일부 경찰의 공모까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보도를 본 때의 제 감정을요. 25년을 침묵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방송사들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공장 기록을 발굴했고 피해자 15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선 의료 기록 조작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신문사들은 일제히 할아버지의 뇌물금 거래를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2006년 2월 28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병수 명의 재산 추징 250억 원. 부실 신고 재산이 추적되었고 해외 계좌의 조사와 동시에 부동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피해자당 평균 5천만 원의 배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가해자들도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서장 징역 5년 뇌물죄, 공장 의사 징역 3년 위증죄, 노동청 담당자 파면 직무유기. 할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악질 착취자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거둬들인 추징금은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동 노동 피해자 치료센터가 설립되었고 국제 아동 노동 연구 기금도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0년 저는 신문사를 떠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제 강의 제목은 진실 폭로와 사회정의입니다. 지연이는 청각장애인 인권활동가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 청각장애 아동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관련 법안의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어렸을 적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싸움이 되었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윤석호는 현재 79살입니다.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여전히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봅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보상은 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폭력을 계속하게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깨질 때 그것은 폭발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증언이 모인 힘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꿀 수 있습니다.